우리들의 벽사일기 제1장 제15화 세탄이 제3편. 에이, 아가씨 발냄새 지읒했다. 참나 고세를 못 기다려주냐? 수희가 화들짝 놀라 뒷걸음질치며 자신의 어깨에 맨 에코백 안에 손을 넣었다. 수희가 백마녀와 상현이 서 있는 뒤쪽으로 주춤하는 사이 하나둘씩 항아리 단지에서 뚜껑이 열리고 검은 형체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오기 시작했다. 귀신을 볼 수 없는 백마녀와 상현조차 갑자기 앞에서 느껴지는 엄청난 위압감과 불길한 기운에 두 사람 모두 몸을 흠칫 떨었다. 순간 상현이 순식간에 수희와 백마녀를 자신의 등 뒤로 밀쳐내고 그 앞을 가로막았었다. 뭐 하는 거냐, 상현아? 깜짝 놀란 백마녀가 상현을 향해 소리쳤다. 여태까지 자신의 표정을 잘 드러내지 않던 무표정한 얼굴의 상현이 그런 백마녀를 흘끗 쳐다보며 처음으로 환하게 웃어 보였다. 상현은 왜인지 모르게 슬픈 미소를 지으며 백마녀를 향해 조용히 말했다. 그 웃음을 본 순간 백마녀는 알 수 있었다. 그것은 분명 죽음을 각오한 표정이었다. 백마녀는 그런 상현을 보고 이를 악물었다. 멍청한 것, 죽을 셈이냐? 나와라. 평소에는 백마녀가 죽으라면 그 자리에 드러누워 당장 죽을 수도 있는 상현이었지만 이번만큼은 절대 백마녀의 말을 따르지 않겠다는 듯이 단호한 표정이었다. 상현은 지금 죽음을 각오하고 백마녀의 명령을 무시하고 있었다. 안 됩니다. 제가 맡겠습니다. 문수희 씨, 어르신 모시고 피하십시오. 제가 시간을 벌겠습니다. 상현의 다급한 외침에도 불구하고 어느샌가 금줄이 투둑 소리를 내면서 하나둘씩 실오라기가 풀리며 뜯어지고 있었다. 이윽고 엄청난 캬악 소리와 함께 수많은 고양이들이 일제히 수희와 백마녀 그리고 상현을 향해 돌진했다. 상현은 불길하다 못해 위험해 보이는 강력한 기운에 서둘러 자신의 두 팔로 수희와 백마녀 앞을 막아섰다. 상현은 백마녀와 수희를 향해 도망가라고 했지만 사실 그마저도 상황이 여의치 않았다. 상현이 정승처럼 우뚝 서서 앞을 막아서자 상현의 다리 사이와 양옆으로 빠져나온 고양이 귀신 몇몇이 어느 틈엔가 백마녀와 수희에게 달라붙었기 때문이다. 두 사람 모두 엄청난 속도로 순식간에 달려든 고양이 귀신들에게 옴싹달싹 못하게 꽁꽁 묶여 있었다. 상현은 자신을 향해 맹렬하게 들이밀고 있는 고양이 귀신들을 막아서느라 힘에 겨운지 어느샌가 지하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간신히 두 팔을 들어 올려 무언가를 막아내고 있었다. 하지만 지독한 고양이 귀신들의 고독으로 인해 상현의 두꺼운 팔은 서서히 하나둘씩 검은 반점들이 생겨나고 있었다. 저 증상이 심해지면 내부 장기부터 서서히 썩어 들어가고 결국 고통스런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그렇게 죽고 나면 고양이 귀신들은 그 시신의 내부에 있는 장기부터 파먹기 시작한다. 아이, 슈발 어쩌지? 짜증나 죽겠네. 수희는 발을 동동 구르며 해결할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다. 상현은 지금 이를 악물며 생사를 찢는 고통을 참아내고 있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나머지 상현은 자신도 모르게 새어나오는 신음을 막을 수 없었다. 상현은 자신의 몸이 부서져도 상관없다는 마음으로 백마녀와 수희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몸으로 알 수 없는 무언가의 존재를 막아내고 있었다. 평소에 무속이나 귀신을 믿지 않는 상현이었지만 눈앞에 보이지 않는 무겁고 날카로운 무언가가 자신을 핥히어가며 엄청난 힘으로 짓누르고 있었다. 분명 이건 목숨을 빼앗기 위한 초월적인 귀신의 존재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 상현은 살이 찢기고 짓눌리는 고통 속에서 백마녀가 자신에게 해준 일들을 생각하고 있었다. 아버지의 사업이 망하면서 급격히 상현의 집은 그 가세가 기울기 시작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신의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큰 병에 걸려 병원비조차 없어 죽음을 기다리는 신세였다. 아버지의 사업이 망하면서 가족들이 지내던 집마저 빚으로 빼앗겨 당장 일가족이 길거리로 나앉을 판이었다. 그때 상현이 찾아간 것이 명동 사채업자들이었다. 그 상황에서 자신의 신용도 따윈 중요치 않았다.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상현은 명동 사채업자들에게 수억 원의 빚을 지게 되었다. 그리고 그 빚은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결국 모든 것을 알게 된 상현의 여동생은 상현을 위해 몸을 팔기 위해 술집에 자신의 몸을 내던졌다. 그녀는 가족과 연락도 끊은 채 어디선가 자신의 몸을 낯선 남자들에게 팔아가며 가족들에게 적지 않은 돈을 간간히 보내오고 있었다. 상현은 미친 듯이 자신의 여동생을 찾아 헤맸다. 그러던 와중에 우연히 백마녀를 만나 그녀의 눈에 띄었다. 백마녀는 상현의 빚을 탕감해주는 대신 자신의 밑에서 10년 동안 일을 하라고 했다. 기라면 기고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하는 충실한 개가 되어 일하라고 했다. 흔쾌히 낯선 사내들에게 자신의 몸을 팔았던 여동생처럼 상현은 백마녀에게 자신의 온몸을 내던졌다. 백마녀는 개처럼 복종하는 자신을 향해 굳은 검은 일까지 모두 맡겼다. 사람을 죽이라면 죽였고 몸을 던져 막으라면 자신의 몸이 다쳐도 어떻게든 막아내며 일을 해냈다. 그 과정에서 칼에 찔리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차에 치여 온몸을 다치는 일은 흔했다. 그렇게 사람 같지 않고
마냥 얼음장 같이 차갑기만 하던 자신의 주인 백마녀는 10년이 되도록 단 한 번도 상현 자신에게 가족과 같은 사적인 일을 묻거나 궁금해하지 않았다. 우연히 자신의 여동생에게 연락이 오기 전까지 상현은 백마녀에 대해 아무런 감정이 없었다. 이미 자신은 죽었다 생각하고 여동생의 소식이 끊긴 채 겨우겨우 숨만 붙어 있던 로봇 같은 상현이었다. 잊고 지내던 가족의 소식을 갑자기 여동생이 전해왔다. 여동생은 상현에게 믿기지 않는 말을 들려주었다. 머리가 하얗고 등이 다 구부정한 할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을 찾아와 자신의 빚을 모두 다 대신 갚아주고 상현의 부모님과 함께 일본으로 이민을 갈 수 있게 도와줬다는 것을 말이다. 현재 자신은 그 할머니가 건네준 자금으로 도쿄에서 작은 식당을 차려 식당 일을 하며 부모님과 정착해 살고 있다고 했다. 가족과 자신이 일본에서 살 수 있게끔 이민을 도와준 그 할머니가 내민 조건은 10년 동안 절대 오빠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이를 지키지 못할 시 오빠와 자기 가족 모두 죽을 수 있다는 말을 하며 그 할머니는 홀연히 사라졌다고 했다. 이름을 묻는 자신에게 그 할머니는 껄껄 웃으며 백마녀라고 알려주었다고 한다. 10년이 다 되어가고 어느새 가족을 잊고 살던 상현에게 여동생의 편지가 도착했을 때서야 상현은 이 모든 것이 백마녀가 자신을 위해 모든 것 숨긴 채 버린 일임을 알게 되었다. 그 이후로 백마녀는 더 이상 자신의 채권자나 주인이 아닌 어머니 같은 존재가 되었다. 아니, 상현에게 백마녀는 자신을 살려준 구세주이자 신이었다. 그런 백마녀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몸 따위가 부서지고 설령 자신이 죽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는 상현이었다. 수인은 그런 묵묵히 고통을 참아가며 죽음을 불사하는 상현을 보며 속으로 대단한 남자라고 생각했다. 일반인이었으면 생사를 찢는 고통에 비명을 지르거나 약한 사람은 벌써 기절을 했을 터였다. 그렇지만 상현은 꼿꼿이 무릎 꿇은 자세로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저 고양이 귀신들의 공격을 버티며 백마녀와 자신을 지켜주고 있었다. 아이씨, 그냥 도망갈까? 이럴 땐 36개 주랭랑이 최고인데. 하지만 수인은 이내 바로 고개를 절레절레 가로저었다. 저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은 채 버티고 있는 상현과 그런 상현을 어찌할 바를 모른 채 안쓰럽게 쳐다보는 백마녀를 보고 어찌 도망을 갈 수 있을까. 지금 수인은 결국 자신은 화마의 기운을 써야 할 팔자인가 보다 하고 한숨을 한번 푹 내쉬었다. 수인은 있는 힘껏 악을 써가며 왼팔에 있는 화마의 기운을 뿜어내기 시작했다. 수인은 이상한 소리를 내며 미친 듯이 왼팔을 휘젓기 시작했다. 또 다시 찾아올 끔찍한 고통의 시간이 펼쳐질 것이다. 호이 호이. 수인은 고통에 못 이겨 자신의 입술을 깨물며 연신 호이호이라고 말하며 팔을 공중에 미친 듯이 휘젓고 있었다. 수이가 왼팔을 허공에 휘두를 때마다 뜨겁게 달궈진 인두로 생사를 지지는 듯한 뜨거운 불기운이 가득 올라왔다. 수이는 그 통을 참느라 입술을 꽉 깨물었기에 자신의 입술에 어느새 새빨간 핏방울이 맺히는 것도 몰랐다. 그녀의 왼팔에서 어느샌가 시뻘건 불기둥 같은 것이 뿜어져 나오며 수이의 왼팔에 타고 맺히는 것 같았다. 상현의 등 뒤가 후끈해지면서 뜨거운 열기에 옷이 바싹 타는 것 같은 느낌마저 들었다. 순간 엄청나게 뜨거운 불기운을 고양이 귀신 무리들 역시 느낀 것인지 캬악 소리와 함께 주춤거리며 상현에게서 물러나는 듯이 기세가 주춤했다. 주춤해진 기세에 상현이 잠시 숨을 돌리며 꿇고 있던 자신의 무릎을 펴고 몸을 일으켜 세웠다. 고양이 귀신들의 공격에 꼼짝 못하는 상황에서 여유가 생겨 몸을 일으켜 세운 상현은 아직도 수희와 백마녀 앞에 우뚝 서서 자신의 앞에 서 있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존재를 한껏 노려보고 있었다. 상현은 자신의 등 뒤에서 이상한 소리를 끙끙대며 팔을 휘젓고 있는 수희를 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호이, 아기 공룡 둘리도 아니고 호이라니 어이가 없군. 역시 무당이라 그런 것일까. 그런 비웃는 듯한 상현의 마음을 읽었다는 듯이 수희가 상현을 향해 정신없이 소리쳤다. 비웃지 마요. 나도 지금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있는 거거든요. 허이허이는 너무 노인네 같고 무당 같잖아? 내가 무당도 아닌데 아무튼 나 무당 아니라고. 그냥 호의로 통일해서 써먹는 기술이랄까. 아이고, 내 팔이야. 또 며칠을 끙끙 앓겠네. 잠깐이면 몰라도 이렇게 오래 쓰면 나 몸살 나요. 어쨌든 아우 씨발 뜨거워. 나름 귀엽죠. 아 뜨거워 죽겠네. 씨발 씨발. 혼잣말을 하는 것인지 상현에게 동의를 구하는 것인지 알 수 없이 계속해서 정신없이 말을 쏟아내는 수희를 향해 뒤쪽에서 고양이 귀신들에게 얽매여 고통스러워하던 백마녀가 크게 소리쳤다. 무당 아가씨, 얼른 저 것들 좀 어떻게 해봐. 방법이 없나? 아이씨, 나 무당 아니라니까. 자꾸 무당이라고 그러네. 백마녀는 지금 자신의 몸을 둘러싸고 야금야금 물어대며 날카로운 발톱으로 핥히는 고양이 귀신들은 아무렇지도 않았다. 어차피 죄를 지은 몸, 이렇게 죽어야 한다면 고양이 귀신들 손에 죽는 것도 죄를 씻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든 백마녀였다.
자신은 죽어도 괜찮지만 눈앞의 상현만큼은 살리고 싶었다. 사실 백마녀는 몸을 똑바로 세우고 서 있는 상현이 쓰러지기 직전의 몸 상태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수희 역시 아까 전까지만 해도 상현을 향해 웃으며 장난스럽게 옹알거리고 있었지만 어느새 수희의 이마에는 송글송글 굵은 땀방울들이 한가득 맺혀 있었다. 화마의 기운을 있는 힘껏 쏟아내고 있었기에 쓰러지기 직전인 것은 수희도 마찬가지였다. 수희는 자신의 왼팔이 불타는 것 같은 고통스러운 이 와중에도 무슨 뾰족한 방도가 없을까 수차례 머리를 굴리며 작전을 세우고 있었다. 당장 저 수많은 고양이 귀신들을 천도할 수도 그렇다고 모두 소멸시킬 수도 없었다. 아무리 난다 긴다 하는 대단한 무당이 있다 한들 한 번에 저렇게 많은 묘기들을 어찌 해결할 것인가.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자 어느새 수희의 등줄기에는 식은땀마저 맺히기 시작했다. 결국 이대로 뒤지는 건가? 아오, 내 팔자 내가 꼬았네. 왜 이 사람들 돕겠다고 나서서는 할머니, 동자야, 선녀 언니, 장군 오빠, 제발 좀 누가 와서 도와줘요. 제발 좀 살려줘. 수희가 점점 힘에 부치는지 화마의 기운을 맹렬하게 뿜어대는 왼팔의 휘저음이 느려지고 있었다. 수희는 마음속으로 있는 힘껏 자신의 수호령들을 불러대며 미친 듯이 왼팔을 휘두르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수희의 귓가에 벼락같이 스쳐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잠시만 버텨라. 꼭 버텨야 한다. 그건 분명 쇠소리처럼 목이 쉬어 다 갈라진 자신의 할머니 수호령의 목소리였다. 아니, 시발 지금까지 코빼기도 안 비치고 있다가 이제야 나타나서 한다는 소리가 버티라고! 진짜 열받게 하네. 아우, 알았으니까 할머니 빨리 뭐 좀 해봐요. 수희는 갑자기 자신을 향해 나타난 할머니 수호령의 목소리를 듣고 구세주를 만난 심정이었다. 하지만 아무런 설명 없이 무작정 버티라는 말만 남긴 채 어느샌가 또 사라져버린 할머니 영가를 향해 수희는 거친 욕을 내뱉고 있었다. 분명 수희의 수호령들은 자신에게 도움을 주면 주었지 해를 끼친 적은 없었기에 그래 까짓것 버텨보자는 마음으로 수희는 자신의 어금니를 잇는 힘껏 꽉 깨물었다. 상현 씨라고 했나? 나도 버텨볼 테니까 상현 씨도 조금만 더 버텨봐요. 앙칼진 수희의 목소리에 상현이 무표정한 얼굴로 뒤돌아 수희의 얼굴을 흘끗 한번 쳐다보고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무심하게 툭 내뱉었다. 댁은 어서 어르신 모시고 도망갔으면 하는데. 댁이라니 내가 훨씬 어려 보이는구만. 그리고 내가 댁이 가라면 내가 가야 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웃겨. 댁이라는 말에 발끈한 수희 역시 이곳을 벗어나지 않겠다는 상현의 의지에 자신 역시 지지 않겠다는 듯이 바락바락 소리를 질러댔다. 수희는 지금 왼팔에 있는 화마의 기운을 더욱더 끌어올리고 있었다. 수희의 얼굴이 점점 고통으로 잔뜩 일그러졌다. 지금 수희는 차라리 자신의 왼팔을 잘라버렸으면 하는 생각까지 들고 있었다. 장모 온 날 마누라 팬다더니 오늘따라 열이 확 올라오네. 그래, 잘됐다. 어디 한번 찢어보자. 니네가 죽나 내가 죽나 어디 한번 해봐. 수희는 지금 자신이 마치 뜨거운 물을 데우는 보일러 물탱크가 된 기분이었다. 요즘 새로 나온 최신식 보일러는 수도꼭지 틀자마자 바로 뜨거운 물 콸콸이라던데. 오늘 최신식 보일러 한번 대보지 뭐. 수희는 왼팔에 찾아오는 엄청난 고통에 그만 마탱이가 가버린 것인지 어느새 한껏 신나는 표정으로 자신의 왼팔을 마구잡이로 공중에 휘젓기 시작했다. 화마의 기운이 잔뜩 달아올라 또 다시 왼팔에서는 무시무시한 불기둥과 열기가 끌어넘치고 있었다. 엄청난 화마의 기운에 놀란 고양이 귀신들이 당황해하며 우왕좌왕하는 것 같은 것이 느껴졌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고양이 귀신들은 이제 이것이 마지막 발악이라는 듯이 아까보다 더한 기세로 앙칼진 고양이 울음소리를 내지르며 수희와 상현을 향해 달려들어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다. 수희가 휘두르는 왼팔에 직접적으로 다가올 수 없자 수희의 다리 쪽을 공략하기 시작한 것이다. 고양이 귀신들이 하나둘씩 수희의 다리 쪽을 핥히기 시작했다. 날카로운 것에 베이는 따끔한 통증과 함께 수희가 입은 바지가 조금씩 찢어지며 붉은 피로 물들기 시작했다. 아이 씨불, 개불, 졸라 아프네. 니네 발톱이 무슨 칼이냐. 적당히 좀 해. 수희는 자신의 아래 다리 쪽으로 왼팔을 휘두르고 싶었지만 그렇다면 분명 이 고양이 귀신들은 빈틈이 생긴 자신의 상체를 공격할 것이 분명했다. 이판사판 공사판이다 싶어 수희는 미친 여자가 춤추듯이 왼팔을 상체 하체 할 것 없이 위아래로 흔들어 제끼기 시작했다. 남들이 보면 미친 여자가 신명나게 춤을 추는 것처럼 보일 터였다. 하지만 지금 상현과 백마녀의 눈에는 왼팔에서 엄청나게 시뻘건 불길이 화르륵 일렁이며 그 주변으로 퍼지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수희가 왼팔에 붉은 천조가리를 낀 채 춤을 추는 것 같아 보였다. 마치 봄아지랑이 같은 붉은 기운이 잔뜩 일렁이고 있어서 수희의 그런 몸부림이 마냥 웃기게 보이지 않았다.
지금 수희는 알 수 없는 존재들과 목숨을 걸고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는 중이었다. 수희의 바지가 어느새 피로 잔뜩 붉게 물들어가고 수희의 왼팔 움직임이 점차 느려지면서 수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고 있었다. 아이고, 이 짓도 못 해먹겠네. 아, 팔 아파서 그냥 뒤져버리겠네. 언제까지 버티라는 거야? 할망구님, 얼른 빨리 좀. 수희는 지금 당장이라도 이 음습한 지하실 바닥에 그대로 드러눕고 싶은 심정이었다. 왼팔은 이미 불에 지지는 고통을 넘어서 불기운이 자신의 왼팔에 살아있는 뱀처럼 꿈틀거리는 이상한 기분까지 들었다. 수희가 자신의 할머니 수호령을 향해 바락바락 고함을 치는 순간 주변의 공기와 소리가 모두 멈춘 듯한 정적이 갑자기 찾아왔다. 일순간 주변의 모든 고양이 귀신들이 공격을 멈춰섰다. 수희가 눈이 동그래져서 앞을 쳐다보자 어느 순간 나타난 엄청나게 커다란 검은 그림자 형체들이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지하실 천장을 뚫을 것 같이 키가 큰 그림자 하나가 수희 앞의 모습을 드러내고 물끄러미 수희를 쳐다보고 있었다.